자, 그러면 21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좀 다른 관점으로 지금까지는 계속 양자 역학에 기반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이슈들을 계속 다뤘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고전 컴퓨터 개념 아니면은 고전적인 정보 이론의 개념에 기반해서 양자 정보를 바라보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많이 다뤘던, 지난 시간이 아니라 지난 시간이죠. 그때 많이 다뤘던 양자 암호 얘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또, 그때 얘기하면서 RSA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들 보안에 관련된 얘기니까, 그럼 실제로 RSA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이쪽 분야 전공하는 분들도 물어보면 잘 이해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보통 양자 암호 왜 하냐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게 기존의 RSA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RSA 문제가 뭐냐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쇼 알고리즘, 되게 좋은 양자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거 왜 필요한데? 라고 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죠. 그 모든 거에 대한 대답이 사실은 RSA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선 RSA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SA 실제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그 방식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RSA가 RSA가 사실 양자 컴퓨터에 되게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은 RSA 암호키 자체가 되게 큰 두 개의 프라임 넘버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곱해진 결과만 주면은 그럼 원래 걔네들을 소인수분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걸 못 깬다고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러면 왜 소인수분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들어보다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얘는 일단은 아까 얘기한 두 개의 큰 프라임 넘버가 곱해진 숫자로 일단 15를 사용하겠습니다. 물론 15는 되게 작은 수니까 3 곱하기 5인 건 다 알지만 일단 모른다고 치고 그 두 개의 값이 곱해진 15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 하나만 그냥 퍼블릭 키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랑 관련된 두 가지 좀 다른 숫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숫자는 퍼블릭 키에는 저희가 두 개의 프라임 넘버 곱해진 15에다가 여기에 추가적인 어떤 넘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사실 우연히 그냥 3이 나온 것 뿐이지 15의 소인수분해 했을 때 나오는 값 중에 하나가 3이라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오해가 없길 바라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키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그게 사실은 아까 소인수분해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총 3가지의 숫자가 퍼블릭 키랑 프라이빗 키를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저희가 보내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보통 모든 그런 메시지들은 바이너리 시퀀스로 나타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진수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거를 일단 여기서는 그냥 10진수로 변환했을 때 예를 들면 13에 해당하는 어떤 숫자를 보내고 싶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숫자를 그러니까 이 퍼블릭 키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13이라는 정보를 전송하는지를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앨리스가 밥에게 어떤 비밀 정보를 보내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밥은 먼저 뭘 하냐면 자기가 원래 처음에 사용하고자 하는 그 두 개의 프라임 넘버가 곱해진 15라는 숫자를 가지고 퍼블릭 키를 만들고 또한 그걸 가지고 프라이빗 키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든 다음에 둘 다 공개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 중에 퍼블릭 키는 그냥 인터넷상에 공개를 하고 프라이빗 키는 절대로 공개를 안 합니다. 이것까지 공개되면 끝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앨리스 역시도 처음으로 그러니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이 퍼블릭 키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전체적으로 다 뿌려놓고 그러면 앨리스가 지금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13이라고 가정했죠. 그러면 이 13에다 어떤 값을 하냐면 이 앞에 있는 값을 지수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주어진 값을 모드 값으로 사용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13이라는 숫자에다 3승을 한 다음에 거기다 모드를 한 최종 결과인 7을 이게 이제 암호화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앨리스가 밥에게 보내는 값은 그냥 7이라는 값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7이라는 숫자는 그냥 13하고 봤을 때 직접적으로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값을 그 중간에서 그 탈취한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는 13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수기 때문에 아무런 원래 정보에 대한 그러니까 그 원래 정보에 대한 그 새로운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받은 밥은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아까 가지고 있던 프라이빗 키가 요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키를 가지고 얘를 해독을 하는데 어떻게 해독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제 여기 아까 만들어놨던 추가적인 10이라는 숫자 있죠. 얘를 여기다가 지수에다 넣고 그 다음에 요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15라는 숫자를 가지고 모드 연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은 재밌게도 다시 13이라는 숫자가 복원이 됩니다. 자, 이게 그냥 우연히 13이라서 뭐 13이라서 이런 결과 나온 게 아니라 그 뒤에서 그러니까 사실 수학적으로는 뭐를 증명할 수 있냐면 저희가 처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처음에 메시지인 13에 그 여기서 퍼블릭 키로 날아온 두 개의 숫자 중에 하나인 2에 대해서 2를 가지고 m의 2승을 계산한 다음에 그거에 모드 15를 했죠. 그 다음에 다시 받은 사람이 원래 이 숫자 전체에 대해서 다시 11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이걸로 쓴다면 이거를 화면을 잠깐 전환을 할게요. 예, 그러니까 앨리스가 11이라는 약간 처음에 그 m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전달하고 싶었는데 여기다가 그 자기가 받았던 두 개의 숫자 2랑 그 어떤 숫자 곱해진 그러니까 두 개의 프라임 넘버가 곱해진 p와 q가 곱해진 이 두 숫자를 받았을 때 얘한테 모드 15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보면은 얘가 그 1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3승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드 15 여기가 이걸 n으로 써야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밥이 받아서 여기다 무슨 짓을 했냐면 그 여기 전체적으로 전달된 값에 대해서 근데 그러니까 요렇게 보낸 게 아니라 이거의 결과인 그냥 7만 보냈죠. 근데 이게 그 모드 연산에 대해서 사실 따져보면은 이게 그 먼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였냐면 여기서 가지고 있던 게 그러니까 밥이 가지고 있던 넘버가 이 두 가지 값이니까 여기 같은 게 이게 11쓰니까 요거에 대해서 모드 연산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하는 거나 아니면 처음에 이거를 모드 연산을 적용하지 않고 이 전체를 그냥 먼저 통째로 보냈을 때 13에 3승을 한 다음에 이거 전체에다가 11승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모드 연산을 하는 거나 이 결과는 원래 같게 됩니다. 이게 앞에서도 모드 연산을 그러니까 모드 연산을 그러니까 계산을 계속 하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사칙 연산을 하잖아요. 예, 그 사칙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모드 15를 먼저 해도 되고 아니면 모드 15 계산을 최대로 맨 끝으로 밀어도 그 결과는 예, 같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7에 11승 한 거는 사실은 다르게 해석하면은 13에 3승에다가 그 다음에 11승을 한 거랑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로 본다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 이거 모드가 먼저 계산된 다음에 그 나머지 값만 와서 걔네들의 D승을 했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그 결과나 이거 전체를 보내진 않았지만 마치 전체를 보내서 이거를 계산한 결과나 같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정이 예, 그러니까 저거는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그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얘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살펴보기 전에 잠깐 한 가지 예를 좀 살펴보면요. 아마 여러분들 뭐 리눅스나 아니면은 유닉스 계열의 뭐 그런 컴퓨터를 쓸 때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아마 SSH일 것 같은데 뭐 어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든 뭐 터미널에서 직접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런 윈도우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든 간에 보통 처음에 그 서버에 접속하면은 다음 같은 메시지를 많이 봤을 겁니다. 뭐 RSA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RSA랑 약간
그러니까 RSA랑 방식은 다르지만 사실 양자 컴퓨터 입장에서는 거의 똑같은 종류의 문제인 그런 다른 방식을 가진 암호키 방식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마다 다 자기만의 키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아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3과 15로 이루어진 그런 숫자가 있을 거고 그런 걸 보통은 키 핑거프린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접속하면은 한 번도 접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앨리스 입장에서는 밥한테 너의 핑거프린터를 너가 가지고 있는 퍼블릭 키 E와 N의 조합이 뭔지를 달라고 요청을 할 거고 그거를 지금 처음으로 받았다라는 거를 지금 컴퓨터가 사용자한테 지금 경고를 날리는 거죠. 경고를 날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컴퓨터 입장에서도 이 새로 받아온 키가 정말 밸리드한 건지 아닌지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보장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접속한 서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용자가 확인을 해줘야지 컴퓨터가 괜히 아무 컴퓨터나 말하는 저런 퍼블릭 키를 그냥 받아왔다가는 나중에 그 퍼블릭 키 가지고 인증도 하고 다양한 모든 걸 하는데 그때 완전히 해커한테 완전히 이게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사용자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가끔씩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SSH 가지고 어떤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어떤 서버한테 접속을 했는데 아마 이런 경고를 보는 경우도 가끔씩 있을 겁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 이미 받아왔던 이 퍼블릭 키가 그러니까 보통 퍼블릭 키는 한 번 접속을 하면은 그러면 그거를 제 로컬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해서 다음번에도 계속 얘가 맞는 그러니까 예전에 받았던 퍼블릭 키를 계속 재활용 그러니까 새로 일단 제가 처음에 서버에 접속을 하면은 그러면 사용자한테 이거 현재 가져온 핑거프린트가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한 다음에 사용자가 그게 맞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거를 보통은 로컬에 저장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음번에 사용자가 또 그 서버에 접속할 때는 그 서버한테 다시 똑같이 핑거프린트를 요청하는데 그 서버가 똑같은 핑거프린트를 보내주면은 그러면 서버 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미 로컬에 가지고 있는 애랑 비교해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아예 사용자한테 경고를 날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예전에 계속 접속하던 서버에 또 접속을 했는데 그쪽에서 가져온 새로운 핑거프린트랑 여기 로컬에 가지고 있는 애랑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사용자한테 저쪽에서 새로 보내준 핑거프린트가 예전에 알고 있던 거랑 다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퍼블릭 키가 예전에 알고 있던 거랑 다른데 이거 새로 업데이트한 거 맞아? 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중간에 해커가 중간에 서가지고 라우터 같은데 해킹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든 중간에 얼마인지 메시지를 가로챌 수 있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실제로 깰 수 있는 자기가 이미 소인수분해를 할 줄 아는 그런 숫자에 대해서 이거를 새로 줄 수도 있겠죠, 사용자한테. 근데 사용자가 아무 생각 없이 저거를 덥석 받아버리면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사용자가 보내는 모든 메시지는 최종 수신자에 대한 밥이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해커가 자기가 알고 있는 키를 가지고 해커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키 가지고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밥한테 릴레이를 시켜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경고를 그러니까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 접속했는데 경고 나와도 그냥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무시하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항상 해킹의 시그너처는 아닌 게 만약 저쪽 서버에서 자기네가 생각하기에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키가 어디 외부에 유출됐다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정기적으로 똑같은 키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그러면 해킹의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일부러 새로 갱신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실제 서버 관리자들하고 얘기를 해보시면은 당연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저게 잘못된 일은 아닌데 근데 항상 저런 경고가 나오면 그냥 무작정 예스 눌러버리지 마시고 도대체 이 상황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클래시컬 컴퓨터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얘기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 그래서 다시 이 RSA의 얘기로 돌아가면은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해석이 된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정말로 이게 수학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만 좀 수학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제일 먼저 저희가 이 퍼블릭 키를 만들기 위해서 퍼블릭 키 중에 이 n이라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서버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에는 두 개의 되게 큰 프라임 넘버, 그 소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숫자를 외부엔 절대로 공개하지 않고 이 숫자를 가지고 얘네들의 두 숫자의 곱인 이런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내겠죠. n이라는 숫자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까 요 앞에 보내는 2라는 숫자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이 서버, 그러니까 이 키를 만드는 사람 아니면 서버 쪽에서는 이미 이 n이라는 숫자가 어떤 두 개의 프라임 넘버로 이루어졌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 두 개를 곱한 숫자 대신에 요 두 개의 숫자에서 1씩 뺀 이런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3과 5면은 3에서 1을 뺀 2와 5에서 1을 뺀 4를 곱해가지고 2, 4, 8이니까 8이라는 숫자를 만들고, 이 숫자 대비 여기서 새로운 숫자 2를 찾는데,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선택하는데, 이때 유일하게 확인해야 되는 거는 홀수긴 하지만 혹시라도 이 숫자가 이 숫자와 어떤 공통인수를 가지는지. 그래서 relatively prime이라는 표현은 그 공통인수, 둘이 같은 공통인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공통인수를 가지지 않는 그냥 홀수만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가 요렇게 찾은 숫자가 퍼블릭 키를 구성하는 2와 n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가지고 그 다음에 밥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서버 쪽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숫자와 그 모드 15가 아니라 아까 요 숫자에 대해서, 요 숫자를 아까 8이라고 했죠? 요 숫자에 대해서 그 곱했을 때 그러니까 곱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드를 취했을 때 1이 나오는 숫자. 다시 얘기하면은 3하고 그러니까 11을 곱하면 당연히 1이 아니라 33이지만 이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모드 8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주의해야 될 것 중에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드 15를 하는 게 아니라 이 15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구성하는 이 두 개의 프라임 넘버에서 1씩 뺀 거, 걔네들을 곱해서 새로 나온 숫자 있죠. 이 숫자를 가지고 모드 연산을 했을 때 1이 나오는 그러한 조합의 D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 밥 입장에서, 그러니까 서버 입장에서 아니면 키를 새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야 원래 P와 Q가 뭔지 아니까 이런 관계, 어떤 관계를 만족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지만, 사실 해커 입장에서는 이런 P와 Q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죠. 그냥 N과 E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2와 곱해서 뭐로 나눴을 때 1이 나오는 숫자를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D라는 숫자를 그 PQ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러니까 되게 생성하기 어렵다. 그게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만들어진 E와 N을 합쳐가지고 퍼블릭 키를 만들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키로는 요 11과 15를 그냥 간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약간 좀 그 RSA 그 프로시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서머리를 한번 해보면은 제일 처음에 만드는 거는 두 개의 되게 큰 프라임 넘버를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이 두 개의 큰 프라임 넘버를 만드는 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두 개의 큰 프라임 넘버가 곱해졌을 때 그거의 소인수 분해를 하는 건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되게 큰 숫자를 잡고 이 숫자가 프라임 넘버인지 아닌지 그거 판별하는 건 되게 쉬운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막말로 그냥 되게 큰 수부터 시작해서 막 루프를 돌리면서 그 중에 프라임 넘버가 되는 애를 계속 서치하다 보면 그거 찾는 거는 상대적으로 꽤 빨리 일어나고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 RSA 키 제너레이션을 실제로 여러분들 뭐 사용하는 그런 리눅스 같은 데서 키젠이라는 어떤 그런 그 툴이 있어가지고 그거 사용하면 금방 생성할 수 있는데, 보통 그걸로 한번 생성해 보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다. 물론 뭐 몇 시간씩 걸리는 건 아니고 그래도 몇 초 정도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몇 초 걸리는 시간에 많은 부분들이 이런 되게 큰 숫자의 큰 숫자 중에서 그 프라임 넘버가 되는 그런 숫자를 찾는 P와 Q를 처음에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먼저 찾아낸 숫자를 가지고 N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P-1, 그 다음에 Q-1을 계산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값에 대해서 따로 이름이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오일러 펑션이라고도 부르고 아니면 오일러 토시언트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간단하게 오일러 펑션이라고 앞으로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프라이빗 키를 생성하기 위해서 아까 요 찾아낸 요 2랑 곱했을 때 그 오일러 넘버를 기준으로 모듈라 연산을 했을 때 1이 되는 그런 D를 찾아서 걔를 가지고 프라이빗 키로 만들고 아까 처음 찾아낸 이 2와 그 다음에 N을 가지고 퍼블릭 키를 만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은 그럼 아까 우리가 이 인크립션 과정을 아까 여기 적었던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인크립션은 이렇게 한다고 했죠. 우리가 메시지도 결국에 숫자의 형태로 나타날 테니까 바이너리 넘버라서 그래서 어떤 그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 퍼블릭 키로 받은 이 2에 대해서 지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두 연산을 하면은 그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만 보통은 보내지만 그 숫자에 대해서 그 밥이 받은 다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프라이빗 키 중에 이 D를 이용해서 이 값을 계산한다고 했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제로 전달받은 값은 이 모드 n이 적용된 n보다 작은 값이 들어오겠지만 사실 그 값에 대해서 D승을 하는 거나 이 m의 2승을 한 다음에 이거 전체에 대해서 D승을 하는 거나 사실은 똑같은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 얘는 뭐가 되냐면 m에 대해서 2 곱하기 D승을 해준 거나 또 같은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그 2와 D가 어떤 관계라고 했냐면 2와 D에 대해서 어떤 관계라고 했냐면 그 2와 D를 곱했을 때 얘를 모두 그 오일러 펑션 그 이 값에 대해서 모두 연산을 했을 때 1이 되는 경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표현하면은 2 곱하기 D는 1 더하기 아까 오일러 펑션에다가 어떤 그 정수배를 곱한 거 이거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슬라이드에 제가 그러니까 2 곱하기 D를 이렇게 대신 치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를 다시 나눠보면은 그냥 m의 1승 곱하기 그 다음에 m의 k 그 다음에 그 오일러 펑션 곱한 거를 지수로 가지는 이런 숫자인데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 이거에 모두 n을 한 거나 원래 그냥 m이랑 같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가 성립하려면 결국엔 무슨 관계에서 성립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 임의의 메시지 m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그 p 곱하기 q죠. 그리고 요 phi n은 p-1 곱하기 q-1 그거를 계산한 그 오일러 펑션이었죠. 그거에다가 어떤 정수를 곱하면 그러면 얘는 항상 모드 n에 대해서는 1이 된다 라는 관계가 성립해야지 요 위에 게 성립되죠. 그래서 사실 요거 자체를 증명은 그 저희 교재의 그 어펜딕스 4.9에 어펜딕스에 보면은 어펜딕스 4장에 보면은 그러면 거기에 그 정리 4.9에 이거에 대한 그 자세한 증명이 돼 있는데 사실 그걸 증명을 하려면 사실 그 어펜딕스 하에 있는 그 정수론 얘기를 쭉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부족해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학적으로 증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를 한번 다들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RSA가 뭐 나중에 누군가가 뭐 도대체 양자 컴퓨터가 왜 그 위험하냐 암호에 대해서 아니면은 왜 QKD가 필요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적어도 이제는 RSA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아셨으니까 그러면 왜 얘가 양자 컴퓨터에 취약한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전반적인 설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는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최근에 그 신문이랑 뭐 방송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아마 이런 뉴스 되게 많이 보셨을 거거든요. 5G 폰에다가 양자 기술이 막 대중화가 되고 뭐 적용되고 하면서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을 텐데 이거 보면서 혹시라도 착각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거를 약간 좀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걸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핵심적인 표현은 뭐냐면 QRNG 칩이라는 건데 그래서 여기도 그 얘기하고 여기도 결국에는 QRNG 칩 얘기하고 여기도 또 QRNG 칩 얘기하죠. 자, 이건 완전 다른 얘기죠. 이거 양자 컴퓨터로 수십 년 걸리는데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개발했다. 자, 이게 뭐였냐면 지난번에 QKD 시간 얘기할 때 그 QKD 대신에 다른 방식들도
양자 컴퓨터에 안전한 그런 양자 암호를 만든다고 했고, 그 중에 하나가 뭐 레티스 기반의 뭐 크립토그래피 같은 것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줄여서 PQC라고 했죠. 그거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이것도 그 서울대 그 수학과 교수님이 만든 저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나 아니면 양자 암호가 아닌 그 수학의 복잡도 기반의 암호 체계를 만들고 있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자 컴퓨터가 나오더라도 양자 컴퓨터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계속 양자 알고리즘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그런 구조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뭔지를 찾아야 된다고 했고, 여기서 PQC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양자 컴퓨터가 어차피 다룰 수 있는 문제의 어떤 카테고리는 한정적이니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는 훨씬 더 어려운 수학적인 문제를 찾아내면 그걸 가지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지 않냐, 그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잔뜩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었으면 적어도 이 기사들이 하는 말들이 다 무슨 얘기고 그 다음에 뭐가 잘못된 얘기고 하는 거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돼가지고 이 수업에 이걸 좀 더 추가로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QRNG가 뭐의 약자냐면 퀀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입니다. 자, 여기서 왜 퀀텀이라는 말이 들어갔냐면, 여기서 사용하는 개념은 제가 예전에도 광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냥 간단한 이런 경우를 많이 얘기했었죠. 지금 얘가 호리젠탈이나 버티컬 평광이 아니라 대각선 평광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해보고, 단일 광자가 여기서 출발해서 예를 들어 여기에 평광에 따라서 통과를 시키거나 반사를 시키는 이런 디바이스가 이런 보통은 폴라라이제이션 빔 스플리터 PBS라고 부르는데, 이런 애를 통과시켰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잘 아는 거는 요런 애를 여기다 통과시키면 당연히 50대 50의 확률로 통과되던 반사되든 하겠죠. 그럼 이 값을 가지고 여기서 디텍터가 얘가 어떤 포톤을 측정하면 0, 그리고 얘가 포톤을 측정하면 1, 그렇게 하면은 결국엔 매번 광자가 만들어질 때마다 랜덤 넘버가 만들어지는데, 이 랜덤 넘버는 0이 될지 1이 될지 누가 결정하죠? 아무도 결정 안 하죠. 이건 완전히 양자역학이 결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퀀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애를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트루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왜 true라고 부르는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제가 여기서 좀 확실하게 넘어가고 싶은 거는, 양자암호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예전 시간에 많이 배웠죠. 거기서 얘기하는 양자암호, 좀 더 얘기하는, 뭐 다르게 얘기하면 QKD와 QRNG가 무슨 관계냐. 사람들이 앞에서 막 그런 기사 나오고 그러면은 뭐 전화기에 QKD가 들어간 거냐, 라고,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양자 컴퓨터가 들어간 거냐, 말도 안 되죠. 여기서 들어간 거는 그냥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인데, 랜덤 넘버 자체가, 그러니까 랜덤 넘버의 랜덤리스를 보장해 주는 게 양자역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QKD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되고, 거꾸로 QKD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런 QRNG는 많이 사용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앨리스가 밥한테 처음에 어떤 비트를 보낼지, 그리고 어떤 베이시스를 보낼지, 그것들 다들 랜덤하게 선택해야 되죠. 그리고 밥 같은 경우도 어느 베이시스로 측정할지 다 랜덤하게 선택해야 되죠. 그거를 제가 그때 인탱글먼트 가지고도 그런 랜덤리스를 패시브하게 결정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걸 시스템으로 구현하다 보면은 이런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따로 있는 게 좋으니까, 사실 이게 QRNG를 개발하게 된 약간 모티베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데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럼 왜 기존의 게 문제가 되냐 해서 생각해 보면, 기존의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방식을 수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라고 부르고, 그거를 그래서 PRNG라고 좀 구별해서 부르고요. 그러면 기존의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시드 넘버라는 거를 하나 주면은, 아마 여러분들 일반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보면은 랜덤 넘버, 그러니까 랜덤
랜덤 넘버를 얻기 위해서 코라는 펑션이 보통 랜드라는 펑션 많이 사용하죠. 그럼 랜드라는 펑션 부를 때 거기에다 파라미터를 하나 넣어주는데 그 파라미터가 뭐냐면 보통은 seed라는 넘버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션하는 방식이 딴 게 아니라 어떤 seed 넘버가 들어오면 그 숫자를 인풋으로 가지고 되게 복잡한 연산을 막 수행한 다음에 마지막에 거기서 뭐 몇 비트만 잘라낸다든지 해서 만드는 게 랜덤 넘버를 컴퓨터에서 일반적으로 만드는 방식이고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제일 문제냐면 만약에 어떤 시드 넘버가 사용되는지 안다면 그럼 사실 해킹하기 엄청 쉬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펑션으로 랜덤 넘버를 만드는지는 그거는 사실은 결국엔 어떻게든 알려지게 돼 있거든요. 물론 그거 자체도 되게 비밀로 많이 간직하겠지만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같은 건 다 카피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수학 기반에 어떻게 만드는지 자체는 노출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거는 그냥 포기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더 위험한 건 뭐냐면 같은 시드 넘버가 사용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들은 모두 다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적어도 해커들이 그런 거를 추측을 못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시드 넘버를 되게 랜덤하게 만드는 거를 선호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일반적인 컴퓨터가 예를 들면 제가 컴퓨터를 딱 켰어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쭉 켜진 상태에서 거기에는 사실 랜덤리스가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터라는 거는 다 처음부터 무슨 일을 거쳐서 하라는 게 다 미리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컴퓨터가 처음부터 켜져가지고 새로운 랜덤 넘버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오히려 디지털 디바이스에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디바이스는 지난 시간에 했던 양자 회로랑은 달리 에러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걔가 갑자기 어제 켰을 때 나온 숫자랑 오늘 켰을 때 나온 숫자가 다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랜덤 뉴스를 그나마 보장하는 방법이 뭐냐면 컴퓨터가 매번 켜지는 시간은 다르겠죠. 그래서 현재 시간을 기반으로 시드 넘버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용자 보고 마우스를 막 움직여 보라고 합니다. 그럼 사용자가 움직이는 마우스가 항상 똑같이 움직일 수는 없겠죠. 어제 움직인 거랑 오늘 움직인 거랑. 그러면 그 움직임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시드 넘버를 만들어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만드는 넘버들마저도 여전히 이 컴퓨터가 언제쯤 켜졌는지 아니면 사용자가 이 마우스 움직여봤자 패턴이 어느 정도 한정적이잖아요. 뭐 갑자기 막 움직인다고 막 이상하게 움직이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추측을 할 수 있어서 여전히 이 시드 넘버 자체도 랜덤리스가 되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되게 랜덤한 시드를 하나 잡았다 하더라도 저희가 중간에 생성되는 계속 랜덤 넘버의 패턴을 보면은 그럼 거꾸로 그 다음에 어떤 숫자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예측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드 넘버 하나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수학적으로 디터미니스틱한 값들이 나오지 확률적으로 다른 값들이 나올 이유는 전혀 없겠죠. 그래서 그게 기존의 수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아니면은 PRNG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볼 수 있고요. 이제는 꽤 됐지만 한 7, 8년 전쯤에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NSA에서 그러니까 외국 기관들 막 도청하고 막 그런 거 막 공개해가지고 파문이 엄청 났었잖아요. 그 당시에 거꾸로 얘기해서 NSA 같은 데서 도대체 해외 그런 데 어떻게 뚫었냐 그런 거 했을 때 많은 정보기관들이 추측하는 거는 아마도 걔네들이 이런 랜덤 넘버를 추측하는 형태로 아마 해킹을 많이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보완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많이 얘기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랜덤 넘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QKD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랜덤 넘버 만들어서 그럼 이거 시드용으로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냐가 아니라 그럼 얘가 도대체 왜 랜덤 넘버를 만드는 게 중요하냐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특히 이게 그러니까 통신의 보안을 유지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냐. 예, 그래서 이거 사용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은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앨리스랑 밥이 일단 패스워드는 되게 안전하게 나눠 가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앨리스가 밥이 가진 밥이 관리하는 어떤 서버에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데, 자, 로그인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하시죠? 아이디랑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치죠. 근데 패스워드를 여러분이 이걸 쳐가지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 저쪽에 연결할 때는 SSH 같은 걸로 연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자기의 패스워드를, 이때 그 패스워드는 앨리스랑 반만 알고 있는데, 앨리스가 그 자기의 패스워드를 가지고 그 아무리 인크립션이 잘 됐다 하더라도 네트워크상에 계속 날리면은, 오늘도 로그인하고 내일도 로그인하고 계속 로그인하다 보면은 같은 메시지를 계속 반복으로 보내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좋은 그 암호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같은 키를 가지고 몇 번을 계속 반복하게 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원래 사용되는 그런 그 암호 키가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데 거기에 알란 튜링에 관련된 그 영화를 보면은, 거기서 그 알란 튜링이 결국에 마지막에 독일군의 그 암호 체계를 깨는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항상 그쪽에서 전송하는 그 메시지에 맨 끝에 항상 똑같은 문구가 뭐 하이 히틀러인가 뭐 그런 비슷한 종류의 어떤 문구가 계속 들어갔고, 그 문구가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고 거꾸로 거기서부터 키를 유추해 놨던 거죠. 그래서 사실 똑같은 정보를 계속 반복으로 보낼 때는 사실 암호 체계를 위험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다른 암호 체계 못 믿겠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패스워드 전달하지 않고, 패스워드 자체가 네트워크에 던져지지 않고, 어떻게 이 내가 나인 거를, 그러니까 로그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르게 얘기하면 보통 이런 걸 오센티케이션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오센티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첫 번째 문제인데요. 자, 이때 뭐를 하냐면, 여기서 랜덤 넘버가 사용됩니다. 그 제일 먼저 그러니까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스워드를 이거를 암호화시켜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키로 해서 이 숫자를 인크립션을 시킵니다. 자, 이게 키지, 그러니까 이게 키고 이게 인크립션 될 대상이다 보니, 사실 여기에 넘어가는 숫자는 사실 이거에 대한 정보보다는 대부분 이 숫자에 대한 정보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전달되는 숫자는, 전달되는 값은 완전 아무런 상관없는 값이 되겠죠. 자, 이거를 그러면 밥이 받으면은, 밥은 자기가 아까 이 패스워드는 서로 쉐어를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안전하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디크립션을 해서 원래 값을 복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앨리스가 밥한테 나는 앨리스야 라는 거를 인증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앨리스 입장에서는 밥이 정말로 내가 믿어도 되는 밥인지, 아니면은 그 누군가가 또 중간에 해킹을 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겠죠. 그러면 서로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뭘 하냐면, 밥이 이거를 제대로 복구를 했다면 밥한테 항상 시키는 어떤 하나의 아주 간단한 태스크가 있는데, 새로운 숫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오늘 받았던 그 숫자를 기반으로, 오늘 받았던 그 랜덤 넘버를 기반으로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내라. 근데 그 룰을 뭐 예를 들면 1을 더하라든지 아니면 곱하기 몇을 하라든지 항상 그런 룰을 가하게 해놓고, 그럼 밥이 여기 새로 만들어진 랜덤 넘버를 제대로 복구했다면, 그럼 거기다가 1을 더해가지고 이런 새로운 숫자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패스워드로 다시 인크립션 해가지고 보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인크립션 방법이 그 암호화 방식이 꽤 좋은 방식이라면, 당연히 패스워드 거의 똑같고, 그러니까 이 인크립션 하는 키 거의 똑같고, 그 다음에 이 값도 원래 값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이 인크립션 방식이 되게 좋다면, 거의 해시 같은 수준이라면,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이 새로운 메시지는 아까랑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값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중간에 해커가 만약 요짓을 했는데 여기서 그 패스워드를 전혀 모른다면, 그러면 원래 값하고 전혀 상관없는 값을 복구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열심히 그 1을 더하고 그 다음에 보낸다 하더라도 앨리스가 받으면은 받은 걸 가지고 다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암호키로 다시 해석을 하겠죠. 그때 제대로 된 이 값이 나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앨리스 입장에선 지금 내가 밥을 믿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그 서로가 인증을 하는 결과가 되고, 일단 이렇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한번 인증을 했으니까 세션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 앨리스는 요거를 새로운 패스워드로, 그러니까 암호키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을 때 같은 패스워드를 계속 반복하면, 그러니까 같은 키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면 되게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더 이상 그 다음부터 앨리스가 여기다가 뭐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스워드를 인크립션 시키는 게 아니라 요거를 새로운 그 인크립션 키로 사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내는 메시지는 다 요걸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둘만이 이 새로운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만이 안전한 그런 어떤 통신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한번 다시 요약을 해보면 QRNG를 사용하는 어떤 뭐 대표적인 프로토콜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그 인증하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인증이 끝난 다음에 그때 만들어진 그 랜덤 넘버 가지고 그 실제로 그 보안 통신할 때 인크립션 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약한 바와 같이 이런 걸 보통 챌린지 리스폰스 방식이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앨리스가 새로운 랜덤 넘버를 만들고 그거를 이미 가지고 있는 패스워드를 가지고 인크립션 한 다음에 그 인크립션 된 메시지를 보내고, 그다음에 밥은 자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받은 메시지를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그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복호화 해내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값을 복구했다면 그 값에다가 원래 서로 같이 약속해 놓은 룰에 따라서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숫자를 다시 자기들이 둘만이 가지고 있는 패스워드를 인크립션을 해가지고 앨리스한테 보내주고요. 마지막으로 앨리스는 그 값이 원래 자기가 보냈던 값하고 룰에 맞게끔 다시 변경이 돼서 돌아왔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게 제대로 됐다면 그럼 밥이 제대로 된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통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의 그 랜덤 넘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가장 뭐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고, 이 외에도 뭐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랜덤 넘버를 만드는 과정 외에는 여기는 양자역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뭐 5G에 새로 양자 암호가, 그러니까 양자 기술이 적용됐다까지는 맞는데, 근데 양자 암호가 적용됐다 하는 표현은 틀렸다는 겁니다. 예,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양자 암호는 양자 암호키 분배를 얘기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거는 뭐 기술적으로 뭐 여전히 상용화되고 하고 있지만 아직 좀 그러니까 여전히 좀 시간이 걸리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건 약간 좀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이런 QRNG 칩을 어떻게 구현하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게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아주 재밌게도 지금 국내에만 QRNG 칩을 만드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의 원리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한번 잠깐만 좀 살펴보면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를 들 때는 단일 광자를 보내고 난 다음에 얘가 두 개의 각각의 경로로 쪼개지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평광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꼭 평광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빔 스플리터 방식 중에 평광에 따라서 통과하냐 반사하냐도 있지만, 그냥 반투명 거울 있죠. 50대 50으로 통과하거나 반사시키는 그런 거울도 있죠. 그런 애한테 저희가 단일 광자를 쏘아도 그럼 얘가 50대 50으로 나눈 거는 사실은 그것도 양자역학 때문에 나눠지는 걸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큐빗의 값이 어떻게 되냐면, 반사된 애를 뭐 예를 들어 0이라고 배정하고 그 다음에 통과된 애를 1로 하면은 그럼 여전히 얘도 양자역학적으로 0 더하기 1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아직까지 측정되기 전까지는 그 두 가지의 경로에 두 가지 경로의 그 중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예를 들면 양자역학적으로 적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예를 들면 양자역학적으로 적는다면 저희가 경로를, 그러니까 이렇게 반사된 경로를 R이라는 경로로 하고 여기를 T라는 경로로 한다면, 그럼 얘가 아직 측정되기 바로 직전까지는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단일 광자 상태로 들어왔는데, 물론 여기도 계속 단일 광자 상태죠. 근데 걔의 그 측정되기 전까지의 상태는 저희가 이거를 psi
그 다음에 reflected 더하기 transmitted 이런 식으로 저희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측정을 하면 결국에는 둘 중에 reflection 또는 transmission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테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안전한 true random number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 국내에서 한 회사에서 구현한 방식은 그게 아니라 약간 좀 다른 방식인 게 이 경우에는 여기 그림에 보시듯이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냐면 그 광원으로 LED를 쏘는데 물론 LED보다 뭐 이런 레이저도 비슷한데 제가 여기다 레이저 쏘면은 그러면은 예전에 제가 단일 광자 얘기를 할 때 레이저를 쏘면서 여기다 제가 어테뉴에이션을 엄청 많이 시키면은 그러면 예를 들면 1초에 평균 1개 뭐 그렇게 가게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그게 평균 1개라고 제가 그러니까 표현을 한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각각의 매 초마다 저희가 쟀을 때 그 하나의 초 슬롯에 광자가 있을지 없을지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랜덤이고요. 그게 양자역학적으로는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걔마저도 어떤 양자 상태가 있을 때 얘의 양자 상태는 0과 광자가 하나일 경우와 0개일 경우와 1개일 경우와 2개일 경우와 3개일 경우와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일 경우에 중첩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요 앞에 붙는 이 개수가 이게 뭐 이런 레이저냐 아니면은 저런 약간 LED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달라지긴 하는데 뭐 여기를 그냥 제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럼 이 개수의 종류는 약간씩 다르긴 그러니까 값들은 상황에 소스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지금 여기서 측정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상태를 측정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측정하는 방식은 예전에는 CCD 같은 거를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CMOS 가지고 이미지를 많이 검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기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걔들 보면 다 여러 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각각의 픽셀들이 현재 들어오는 실제 빛의 세기를 측정하죠. 근데 빛의 세기라는 게 사실은 광자의 개수랑 1대1로 비례하고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CMOS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에 노이즈가 좀 심해가지고 예를 들면 하나가 들어왔는지 아니면은 10개가 들어왔는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런 센서들의 성능이 엄청 많이 좋아져서 사실은 한 몇 개 수준에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측정을 해보면은 제가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은 여러 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이런 플레인에 각각의 픽셀들마다 한 번에 들어오는 광자의 개수가 다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요거는 예를 들면 센서가 하나 있는데 여기다 레이저를 한 번만 이렇게 딱 쏜 경우로 한다면 그럼 센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때 제가 여기다 레이저는 이게 되게 포커스가 잘 되긴 하는데 이런 애 말고 그냥 일반 LED 같은 거 보면은 LED 얘는 LED 라이트 아닌데 LED 라이트 같은 거 보면 걔도 어차피 빛이 여러 군데로 되게 많이 퍼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 들어오는 이런 빛들이 각각이 이런 중첩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봐도 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얘가 인덱스가 이게 개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위치에 대한 인덱스도 들어가가지고 특정한 위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 픽셀이 있는데 픽셀의 요 위치를 뭐 제가 A라고 하고 B, C, D, E, F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특정한 픽셀에 들어가는 확률도 0일 경우랑 그 다음에 한 개의 광자가 들어올 경우 그 다음에 두 개의 광자가 들어올 경우 해서 쭉 되고 얘네들 앞에 개수가 쭉 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 픽셀에 대해서도 0개가 들어갈 경우도 있고 1개가 들어갈 경우도 있고 2개가 들어갈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되게 많은 숫자의 어떤 중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근데 얘가 또 그러니까 약간 이론적으로 나누면은 그러면 이쪽에 들어간 애랑 이쪽에 들어간 애랑 약간 독립적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광자 몇 개 들어왔는지를 가지고 랜덤 넘버를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얘도 중첩에 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국내 다른 회사가 사용하는 방식은 얘는 라디오 액티브한 물질을 가지고
그 보통 저희가 이런 그 화재 경보기 같은데 보면은 그 안에 뭐 어메리슘이라는 그런 어떤 그 원소가 있는데 그 원소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반감,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저기 뭐 우라늄 같은 거 얘기할 때 항상 반감기 얘기하잖아요. 그와 같이 걔도 중간에 가끔씩 그 안에 있는 애들이 디케이를 합니다. 그래서 디케이를 하는데 저희가 보통은 그 디케이 커브를 그릴 때 보통 어떻게 그리냐면 이게 시간이면은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이 디케이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따라서 사실 그러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간에는 처음에 양이 이 정도였다면 디케이를 안 한 애들이 대부분이었다가 시간에 따라서 점점 디케이를 함에 따라서 남아있는 아직 디케이를 안 한 애가 이렇게 익스포넨셜 펑션으로 감소를 하는 거를 알고 있죠. 자, 근데 이거를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순간에 누군가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 10,000개짜리였다. 10,000개짜리 입자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는 이 순간에 이미 디케이를 했고 나머지는 아직 디케이를 안 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디케이하는 누군가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얘 역시도 양자 상태로 써보면은 그 특정한 t1 타임에 디케이한 애가 있고 그 다음에 t1 타임, 그러니까 모든 그 안에 있는 입자들 입장에서는 t1 타임에 디케이할 확률과 t2 타임에 디케이할 확률과 t3 타임에 디케이할 확률 이런 애들의 중첩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그 여기 앞에 다들 다른 개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얘를 디케이한 거를 측정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얘네들도 여전히 어느 특정한 순간에 디케이하는 확률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첩, 그러니까 얘 역시도 양자 중첩이고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디케이를 어느 순간에 했냐를 가지고 뭐 얘를 가지고 제가 인코딩을 000, 그다음에 001, 010 뭐 그런 식으로 쭉 해주면은 그러면 한번 어느 특정한 순간에 디케이 했는지에 따라서 랜덤 넘버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랜덤 넘버의 결정은 결국에 누가 하냐면 자연이 하는 거죠. 양자역학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 역시도 그 QRNG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단순한 기술들이 오히려 상용화 같은 게 훨씬 더 빠르게 될 수 있고 이 두 회사 다 지금 되게 작은 칩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시장에다 내서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QRNG는 QKD랑 전혀 상관없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약간 또 주제를 달리해서 오늘은 주로 그 고전 컴퓨팅에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하게 됐으니까 아마 아까 그 이미테이션 게임 영화에서도 영화도 잠깐 언급했지만 거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앨런 튜링의 되게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이런 어떤 컴퓨테이션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거의 그 어떤 대표적인 결과라고 불리는 게 튜링 머신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튜링 머신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런 컴퓨터나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주판이나 사실은 걔네들은 다 같은 클래스의 컴퓨테이션이다 라는 뭐 그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거의 근거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튜링 머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튜링 머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컴퓨터를 어떤 식으로 볼 것이냐라는 개념이고요. 일단 그 튜링 머신의 모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듯이 튜링 머신은 한 4가지 구성 요소 정도 뭐 분류 체계에 따라서는 좀 더 많게 세분화시키기도 하는데 큰 개념으로 보면 한 저 4가지 정도로 보셔도 되고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일단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이 있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뭐 어떤 형태로 써져 있을 거고 근데 이 프로그램이 하는 그 역할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C라든지 뭐 파이썬이라든지 자바 같은 프로그램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안에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컨트롤 하는 어떤 그런 컨트롤러가 있고 여기에 끝에 현재 테이프의 값을 읽을 수 있는 이런 read write가 가능한 헤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런 테이프로 이루어져 있고 뭐 모델에 따라서는
어떤 애는 한쪽으로는 무한대로 돼 있고 다른 쪽은 그냥 없는 애로 또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어디는 그냥 양쪽으로 돼 있는 거, 아니면 어디는 뭐 테이프가 2개 있는 거, 그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기도 하는데, 그 모든 모델들이 다 다를 수 있는 그 컴퓨테이션 모델이 결국엔 다 같다는 거가 증명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을 사용해도 큰 상관없고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튜링 머신의 형태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여기 테이프가 있고, 여기 그러면 각각의 테이프들마다 그 어떤 칸이 나눠져 있는데, 이 칸에다가 저희가 어떤 그 심볼들을 적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볼들을 여기서는 알파벳이라고 불러서, 그러니까 알파벳 감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심볼 중에 제일 첫 번째 요 칸에 들어간 애를 스타트를 나타내는 요런, 뭐 예를 들면 이런 새로운 심볼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예를 들면 감마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애가 이런 심볼이랑, 그 다음에 0과 1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예로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 0, 1, 뭐 0, 1 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들어갈 수 있는 심볼이 아무것도 없는 거, 블랭크. B는 블랭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게 요거 블랭크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튜링 머신이 하는 역할은, 여기에 아까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적는다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나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5개의 요소들로 이루어진 일종의 튜플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저기서 예제로 한 얘가 뭐였냐면, 자, 여기 보면 QS, 그 다음에 Q1, 델타,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요것과 요거는 현재 컴퓨터의, 그러니까 얘의 파이나이트 스테이트가 무엇인지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거 파이나이트 스테이트를 나타낼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 형태로 그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여기에 Q 스타트라는 애가 있다고 치면, 그리고 일단은 가정이 얘가 그러니까 헤드가 제일 처음에 여기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얘기는 뭐냐면, 현재 상태가 QS일 때 현재 이 헤드가 읽은 애, 그러니까 요거는 읽는 걸 나타내고, 그러니까 얘는 현재 상태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얘는 read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 헤드가 만약에 여기 제일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그때 현재 상태도 QS라면은, 그러면 얘는 뭐로 하냐면, 그 다음에 상태를 Q1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 상태를 옮기기 전에 원래 있던 위치에다가 어떤 심볼을 새로 적을 건지를 나타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에 이 삼각형을 읽으면은, 그러면은 스테이트는 Q1으로 가되, 대신에 여기에 있는 값은 업데이트 하지 말고 그냥 다시 원래 있던 이 삼각형으로 놓으란 뜻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서 플러스는 뭐냐면, 이 헤드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플러스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나타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걸 나타낸다고 그냥 플러스 1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왼쪽으로 움직이는 걸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의 프로그램 형태는 결국에는 현재 튜링 머신의 상태, 그 다음에 현재 이 헤드가 있는 곳에서 읽은 값의 조합을 비교해서, 이게 프로그램이 얘 한 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줄의 프로그램이 있죠. 그러니까 저기 또 보듯이 Q1, 0, Q1, 그 다음에 블랭크,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Q1, 1, Q1, B, 플러스 1, 그 다음에 Q1, 블랭크,
Q2 블랭크 마이너스 1. 네, 일단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할게요. 자, 그래서 얘가 나타내는 거는 현재 상태가 QS일 때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다 보통 표현하는 방식이 그런데 잃는 값이 뭐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결국에 그 자리에 뭐를 적어야 되냐면 다시 똑같은 값을 적고 그 다음에 헤드를 플러스 1 방향,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여라 라는 걸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헤드가 여기서 시작했으면은 요 첫 번째 조건이 맞았죠. 나머지 조건들은 그러니까 현재 상황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다 무시가 되고 요 라인이 이번에는 인정이 제대로 돼가지고 저거대로 한 다음에 헤드가 여기로 움직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상태는 뭐냐면 Q1이 된 거죠. 근데 이제 Q1일 경우에 이제 잃는 값에 따라서 요 자리에, 그러니까 헤드가 왔는데 요 자리에 0인지 1인지 B인지에 따라서 뭔가 다른 액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만약에 0을 읽었다. 지금 같은 경우에 0을 읽었죠. 그러면 요 두 번째 라인이 실행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얘가 하는 결과는 뭐냐면 상태는 다시 Q1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가는데 입력이 0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현재 값이 0이 들어왔을 때 그 자리에다 뭐를 하라고 하냐면 블랭크를 남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를 이렇게 지워버리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헤드를 하나 옮기니까 이제는 여기로 가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블랭크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요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 자리는 뭐 아니었다 치더라도 이제는 여기 왔으니까 여기서 다시 보면은 아직 상태는 Q1이죠. 근데 현재 그 위치에서 읽은 값은 1이 되니까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현재 상태가 1이 Q1이고 그 다음에 Q1이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읽은 값이 1이면은 그러면 상태는 여전히 다시 Q1으로 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1을 읽었으면 이때는 여전히 다시 자기 상태로 가고 대신에 그 자리에다 블랭크를 놓고 그러니까 지우란 뜻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옮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블랭크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예, 또 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오면은 이제는 다시 요거의 룰, 그러니까 두 번째 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0을 읽었으니까 이 자리에 다시 블랭크하고 또 옆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이 상태는 그 Q1이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Q1일 때 1을 또 읽었으니까 여기서 그럼 여기도 또 블랭크를 하고 그 다음에 헤드를 여기로 옮겼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도착하는 순간에 이제는 아직 상태는 Q1이죠. 근데 Q1, 그러니까 상태는 Q1이지만 그러니까 헤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헤드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상태는 Q1인데 이제는 잃는 값이 0 또는 1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앞에 있던 조건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조건이죠. 그래서 블랭크를 읽었을 때는 일단 상태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제가 Q2라고 하는 상태를 새로 만들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이때 조건이 뭐냐면 블랭크를 읽으면은 그럼 뭐를 하라? 블랭크일 경우에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원래 그 상태로 그대로 블랭크를 놔두라는 거죠. 그래서 블랭크일 땐 블랭크를 놔두고 그 다음에 대신에 헤드를 어떻게 움직이냐면 왼쪽으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헤드가 다시 여기로 온 상태고 이 상태에서 이제 뭔가를 또 읽었는데 그 현재 위치에 블랭크죠. 아까는 원래 채워져 있었지만 얘가 쭉 하면서 다 지워버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근데 아까 요 룰을 적용할 수 없는 게 현재 상태가 이제는 Q2로 왔잖아요. Q1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요 룰 중에서는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저기 있는 다섯 번째 줄의 그 룰을 보면은 그럼 얘는 Q2일 때 그 자리에 있는 값이 블랭크면은 그럼 상태를 Q2로 가고 그 다음에 자리에다가도 블랭크를 남기고 이게 5죠. 그 다음에 또 여전히 왼쪽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여기서 요거를 적어보면은 얘가 읽었는데 블랭크가 읽혔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다시 블랭크를 놓고 그 다음에 상태를 바꾸지 말라는 거죠. Q2로 그냥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로 왔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움직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여기 있다가 이제 여기로 움직이겠죠. 자, 여기 있으면은 다시 또 현재 상태가 Q2니까 또 다시 요 룰이 적용되겠죠. 블랭크를 읽고 그럼 또 다시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여기까지 움직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 움직였는데 계속 움직인 다음에 여기도 여전히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또 다시 여기를 블랭크로 남기고 또 마이너스 1로 옮길 텐데 이제 얘가 여기로 옮겼으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룰이 없죠. 왜냐면은 아직 Q2인데 Q2일 때 얘가 이 삼각형을 만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룰이 없잖아요. 여기 보면 아까 QS일 때는 그러니까 시작 Q일 때는 그때는 얘를 만나면은 뭔가 하는 거에 대한 액션이 있었는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그 프로그램을 봐야죠. 그래서 여섯 번째가 보면은 Q2일 때 만약에 이 삼각형을 만나면은 Q3로 옮기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엔 다시 삼각형을 놔두고 이제는 다시 헤드를 플러스 1로 옮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만났을 때는 일단 상태를 Q3로 옮기라고 했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읽은 값이 이거면은 그 자리에다 뭐를 쓰라고 일단 상태는 Q3로 옮겼고 그 다음에 그 원래 자리에는 다시 요거를 남겨놓고 그러니까 얘를 지우지 말고 다시 남겨놓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헤드를 플러스 1로 옮겨라 하니까 헤드가 이제 여기서 여기로 옮겨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Q3 현재는 이제는 상태가 Q3에 있잖아요. 근데 Q3에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읽어보니까 블랭크죠.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쭉 본 룰 중에는 상태가 Q3일 때 하는 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저기 나와 있는 마지막 룰을 보면은 Q3일 때 얘가 블랭크를 읽으면 그러면 그 상태는 Q 홀트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멈추는 거죠. 멈추는 상태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는 1을 적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말라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마지막에 블랭크를 만나면 그러면 얘가 Q 홀트라는 게 멈추는 거죠. Q 홀트 가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뭐를 하라고 했냐면 1이라는 값을 적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자리에다 이제 0이라는 값을 적고 그 다음에 헤드는 그냥 여기 멈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태는 Q 홀트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냥 튜링 머신이 그러니까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살펴보면은 이 테이프에 어떤 입력 값이 바이너리 값으로 쭉 적혀 있었을 텐데 어떤 값이 입력으로 들어왔든지 상관없이 결국에 얘는 항상 최종 결과로 뭐를 나타내게 된다? 뭐를 놔두게 된다? 그냥 0을 놔두는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학적인 함수로 따진다면 그냥 fx는 0을 해주는 이런 함수를 저희가 구현한 거죠. 근데 이런 함수를 저희가 이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나타낸 거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의 형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대부분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텐데 얘는 사실 이게 몇 번째를 어디다 놓든지 큰 상관은 없으니까 이때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개념이 아니라 현재 상태와 그 다음에 현재 자리에서 읽은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느 라인을 실행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예, 뭐 사실은 정확하게 어느 라인이 실행될지 그 다음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상태가 파이나이트 스테이트가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그리고 원래 있던 자리에 뭔가를 업데이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헤드가 플러스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어디론가 움직일 거고 그때 결과가 그러니까 어디론가 새로 움직였을 때 그때 새로운 스테이트랑 그러니까 새로 나온 스테이트랑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자리에서 읽은 값에 따라서 그 다음에 취하게 된 액션이 결정되는 거죠. 이 여러 개의 그 라인들 중에. 자, 이런 게 튜링 머신인데 어떻게 보면은 튜링 머신이라는 이 모델 자체는 되게 비효율적으로 보이죠. 여러분 컴퓨터가 이렇게 작동하지 않잖아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이런 모델이 되게 파워풀한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어떤 컴퓨터 모델도 다 결국에는 얘로서 이런 모델로 다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두 가지 컴퓨터 모델이 이퀴벌런트하다 하지 않다를 얘기하는 거는 A라는 컴퓨터로
B라는 컴퓨터에 하는 행동을 다 똑같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효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면, 그럼 그게 그 두 개의 컴퓨터는 일단 같은 클래스의 컴퓨터라고 보통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근데 그 경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 그거 자체가 약간 철치 튜링 시스라는 거에서 주장하는 내용인데, 이때는 사실은 효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다 결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를 할 수 없는 일과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구분이 되죠. 그리고 그 컴퓨터를 할 수 없는 일들은 그 컴퓨터의 구조상 전혀 이게 그 작동을 안 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일 경우에 컴퓨터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철치 튜링 시스의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지금 이와 같은 이런 컴퓨팅 모델은 기존에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 형태로 기술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그런 컴퓨테이션 일을 다 이런 걸로 구현 가능하다라는 게 그 일종의 그 주장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는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효율의 개념이 좀 빠졌습니다. 저희가 사실 컴퓨팅 파워 같은 걸 얘기할 때는 결국엔 뭐를 얘기하냐면, 빅 O 노테이션을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입력 비트가 뭐 5비트다, 아니면 입력 비트가 8비트다, 입력 비트가 16비트다, 그런 식의 뭐 어떤 큰 숫자의 입력 비트가 들어왔을 때 그런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보통은 빅 O 노테이션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서인수분해, 아까 RSA에 필요한 그런 서인수분해 얘기를 할 때도 서인수분해 문제가 고전 컴퓨터에서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할 때는 결국에는 저희가 서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어떤 비트 수가 있겠죠. 그래서 n비트가 들어오면은 이 n비트에 대해서 서인수분해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를 따져보면은 결국에는 이 빅 O 노테이션에서 얘가 이게 되느냐, n의 어떤 폴리노미얼 승이 되느냐, 아니면은 어떤 수의 익스포넨셜의 승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알고리즘이 효율적이냐 아닌지를 따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원래 가정 중에 하나는 원래 처음에 튜링 철치 튜링 시스에서 주장했던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컴퓨테이셔널 문제들은 다 고전 컴퓨터, 그러니까 이 튜링 머신의 이 범주 내로 다 처리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처리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을 때 이게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았는데, 근데 사실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입력의 비트가 막 그냥 선형적으로 늘어나는데, 근데 거기에 그만큼의 늘어난 어떤 입력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를 계산하는데 이런 익스포넨셜 타임으로 시간이 걸리면은 사실은 이거는 고전 컴퓨터는 그렇게 효율적인 계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이 feasibility sys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 제가 이 얘기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가장 펀더멘탈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컴퓨터로 풀 수 있는 어떤 문제 셋이 있겠죠. 근데 그 안에 크게 나눠서 아주 크게 두 가지 그룹이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하나는 아까 여기 얘기했듯이 비트 수가 계속, 그러니까 n개로 뭐 증가함에 따라서 그거를 해결하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계산 문제를 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떤 펑션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 어떤 입력으로 들어온 값이 있으면은 이 값에 대해서 계산할 때 이거를 얼마나 저희가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되고, 근데 이거를 계산하는데 드는 시간에 이런 식의 비트 수에 대해서 폴리노미얼 형태로 따지는 문제들을,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계산이 가능한 문제를 보통은 P 프로블럼이라고 부릅니다. 폴리노미얼의 약자로. 그래서 여기에 어떤 폴리노미얼 시간 내에 해결이 가능한 그런 문제의 그룹이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걔네들이 정렬이 잘 돼 있어가지고 작은 애부터 큰 애까지 쭉 나열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총 2의 n승계의 어떤 그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미 솔트가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새로운 값을 가지고 와서 이 값하고 제일 가까운 것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려면은 제일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이너리 서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중간을 딱 처음부터 끝까지 인덱스에 있으면 인덱스의 절반을 딱 자른 다음에 그러면 여기 근처에 있는 여기 이 지점에 있는 값과 제가 비교하고 싶은 값의 크기를 비교해서 만약에 제가 가진 값이 이 값보다 작다 그러면 다시 요 절반에 대해서 또다시 절반을 자르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이쪽에 가깝냐 이쪽에 가깝냐를 따진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 또다시 절반을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2의 n승계의 데이터를 다 비교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n번 정도의 비교만 해도 실제 제가 찾고 있는 그 값이 어느 인덱스에 있는 값하고 가까운지를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폴리노미얼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솔팅이 안 돼 있고 언솔티드였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찾고 있는 값과 그러니까 매칭되는 값을 찾으려고 할 때 결국에 하려면 하나씩 다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결국에 얘는 2의 n승계의 2의 n승 정도 수준의 어떤 비교가 일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폴리노미얼 시간이 일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얘를 non-폴리노미얼 프로블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non-폴리노미얼 프로블럼 내에도 어떤 카테고리가 있냐면 그러니까 모든 non-폴리노미얼 프로블럼이 그런 건 아닌데 여기 어떤 일부의 문제들은 하나의 문제를 풀 줄 알면 그러니까 이 안에 또 되게 많은 종류의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들 중에 어떤 문제들은 그러니까 A라는 문제를 풀 줄 알면은 그럼 B라는 문제도 어떻게 풀 줄 알고 C라는 문제도 어떻게 풀 줄 아는 그런 약간의 그 이퀴벌런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만 쭉 같이 모아서 뭐라고 부르냐면 NP 컴플리트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NP 문제가 그러니까 이 NP 컴플리트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 일부의 어떤 문제들은 얘를 풀 줄 알면 얘도 금방 풀 줄 알고 거꾸로 얘를 풀 줄 알면 거꾸로 얘들도 다 풀 줄 안다. 그런 거는 증명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그냥 굳이 NP 컴플리트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나머지 종류의 NP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그 컴퓨터 사이언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정말로 여기 있는 이런 여기 있는 문제들이 폴리노미얼 시간에 못 푸는 거냐 아니면 아직까지 사람들이 알고리즘을 못 찾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냐 사실은 풀 수 있는 문제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완벽한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중에 하나는 P에 있는 애랑 NP에 있는 애가 같으냐 아니면은 P는 그 NP에 있는 애들한테 일종의 속하느냐 그게 지금은 사실은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그럼 양자 컴퓨터가 새로 나왔는데 양자 컴퓨터는 도대체 여기에 어디에 속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소인수분해 문제를 보면은 소인수분해 문제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알고리즘으로는 폴리노미얼 시간에 풀 수 없는데 근데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문제들은 다 이쪽 그룹에 속해 있는데 쇼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걔도 뭐 완벽하게 폴리노미얼은 아니지만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보다는 훨씬 더 빨리 얘가 해결이 되는 걸 봤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미 그러니까 고전적인 컴퓨터가 풀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원칙적으로 다 풀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고전 컴퓨터로 잘 풀는 문제를 굳이 양자 컴퓨터로 풀 필요가 없는 게 양자 컴퓨터를 그러니까 큐빗 하나를 구현하는데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할 리는 없겠지만 고전 컴퓨터 중에서 이쪽 MP 쪽에 그러니까 non-폴리노미얼 타임에 해당하는 문제들 중에서 저희가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면 폴리노미얼 타임에 해결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고전 컴퓨터의 성능하고 양자 컴퓨터의 성능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저희가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아직도 아무도 완벽하게 그걸 증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구글이 퀀텀 수프리머시를 실험적으로 보였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왜 그 컴퓨터 사이언스적으로는 중요하냐면 그 얘기는 결국에는 고전 컴퓨터로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고전 컴퓨터로 폴리노미얼 내에 풀 수 없는 문제를 그 양자 컴퓨터로는 폴리노미얼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러면 완전히 양자 컴퓨터는 이쪽 바깥쪽에 있는 거니까 그 고전 컴퓨터의 어떤 구조로는 절대로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시간에 풀 수 없는 그 밖에 있는 애를 양자 컴퓨터는 요 안에 그 폴리노미얼 시간에 풀 수 있다는 거니까 일종의 새로운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전히 질문은 과연 양자 컴퓨터로 풀 수 있는 그 어떤 카테고리가 있을 때 이 카테고리에 그 폴리노미얼이 포함되지 않는, 그러니까 고전 컴퓨터로 풀었을 때 폴리노미얼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존재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서인수분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걔는 분명히 알고리즘이 되게 효율적이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서인수분해 문제마저도 정말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고전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최선이냐, 아니면 사실 다른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완벽하게 대답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가지는 뭐가 알려져 있냐면 서인수분해 문제 자체는 여기 NP 컴플리트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속하든지 아니면은 그 서인수분해 문제 자체가 여기 속할 수도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아직 찾아내지 못한 거 아니냐? 둘 중에 어느 건지 아무도 완벽하게 대답 못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경험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양자 컴퓨터가 풀 수 있는 그 문제 카테고리는 P보다는 클 것 같다. 여기 속하지 않은 애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사람들이 그 믿고 싶은 그 방향 중에 하나고, 믿고 싶은 방향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많은 정황적으로 볼 때, 여기 포함되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카테고리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잘 따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뭔가 정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아까 얘기할 때 이 처치 튜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주장한 게 뭐였냐면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런 튜링 머신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떠한 컴퓨터 디바이스도 걔가 예를 들면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그 폴리노미얼 시간에 풀 수 있고 어떤 애들은 익스포넨셜 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요 각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튜링 머신은 다 얘네들을 주어진 시간, 비슷한 시간 오더 내에서 풀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 feasibility 시스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약간 좀 더 확장을 한 게 그냥 일반적인 튜링 머신이 아니라 튜링 머신 중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들은 모든 중간중간 결과들이 다 디터미니스틱 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스테이트랑 현재 일근값이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지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무조건 하나라면 결정되는데, 프로바빌리스틱 튜링 머신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어떤 현재 조건과 현재 입력이 뭐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취할 액션이 꼭 하나로만 결정된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이런 옵션도 가능하고 저런 옵션도 가능한 그런 식으로 허용을 해놓은 걸 프로바빌리스틱 튜링 머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허용을 해놓으면은 그럼 얘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컴퓨터에 대해서 적어도 그 컴퓨터가 그 폴리노미얼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걔네들도 폴리노미얼 시간에 해결할 수 있고, 걔네들이 익스포넨셜에 들어가는 애들은 걔네들도 익스포넨셜 비슷한 오더의 익스포넨셜 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feasibility 시스템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자 컴퓨터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컴퓨터잖아요. 근데 그 컴퓨터가 그러니까 그 컴퓨터로 비교해 볼 때 그 컴퓨터는 분명히 폴리노미얼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새로운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 프로바빌리스틱 튜링 머신 같은 경우에는 얘는 고전 컴퓨터 모델하고 다 일치를 한다고 보고 있으니까,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걔네들은 요 안에 있는 애들은 폴리노미얼 시간에 풀 수 있겠지만 요 안에 있는 애들은 못 푼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 프로바빌리스틱 튜링 머신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그 컴퓨테이션 문제를 이피션트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이피션트의 정의는 시뮬레이션 하면 조금 더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그
시간이 더 걸리는 증가도가 뭐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기존에 걸리는 시간에 폴리노미얼 시간 정도가 더 걸릴 것이다 정도로 얘기하는 게 이 주장인데, 양자 컴퓨터가 나옴으로써 이 주장이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래 이 주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냐면, 양자 튜링 머신의 경우에는 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컴퓨테이션에 대해서 그 이피션트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원래 생각했던 확장의 범위가, 이 컴퓨테이션의 범위가 프로바빌리스틱 컴퓨테이션까지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양자 컴퓨테이션까지 하면은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거를 다,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모든 컴퓨테이션 디바이스는 다 이 양자 컴퓨터 같은 모델로 다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주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 또 나누는 개념 중에 기존의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까지만 했냐면,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결정적인, 그러니까 결정론적인 어떤 튜링 머신 같은 경우에는 걔가 다룰 수 있는 어떤 문제 클래스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약간 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결정되는 그런 확률적으로 결정되는 그런 컴퓨터까지도 모델을 허용해가지고, 그 경우에 이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클래스를 정했었는데, 여기에서 약간 더 나아가서 양자 컴퓨터가 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클래스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생각한 게 BQP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계속 그러니까 질문은 과연 BQP가 P랑 다를 것이냐, 아니면은 BQP랑 P는 같을 것이냐. 그게 사실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는 겁니다. 약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시 약간 좀 어드밴스된 양자 정보 관련된 내용들을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